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르면 오늘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대통령실의 인선 기류가 신중 모드로 선회했습니다. 섣불리 인사를 했다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민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의 첫 소식,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원 전 장관은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라며 그 외의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디가 정말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겸허하게 다가가고 가장 중요한 민생과 국가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느냐. 다만 원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의 검사 출신이라 인적 쇄신으로 비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도 숙고하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실 개편과 별도로 국무총리 등 내각 개편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단행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 총리나 내각은 청문회 등이 필요해 사람을 구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리는 국회에서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총리 추천권을 주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번 총선 패배로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은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참신한 당 대표와 함께 정치 경험이 풍부한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투톱 체제를 만드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총선 참패로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놓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인과 중진을 동시에 앞세우는 투톱 체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차기 당대표로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을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당 험지에서 당선된 30대 청년 정치인인 만큼 영남권과 고령층에 국한된 당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이 환골탈태하기 위해 김재섭의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내대표로 사선 중진 김도읍 의원을 모시는 투김 체제로 쇄신과 안정을 동시에 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당선인이 현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다선 의원은 신선한 인물이지만 정무 감각이 인증되지 않았다며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여당 대표로서 적절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권성동 의원 등 중진급 인사들도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나 당선인은 SNS에 우리 당에 대한 민심에 깊이 고민한다며 저부터 바꾸겠다고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당대표 선출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기 당대표가 누구냐 이런 게 지금 관심사지만 지금 전당대회 할 겨를이 있습니까? 원내대표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일 사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남았습니다. 자, 조 기자. 일단 빠른 인사 기류가 있었는데 재검토에 들어갔다. 무슨 연유가 있는 겁니까? 쉽게 정리하면은 일단 너무 등 떠밀리듯 빠르게 인사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인사가 이 시점도 중요하지만 이 발표됐을 때 뒷말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총선 대패 이후 이 수습 방안으로 나오는 인사라면 더욱 그렇겠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현재도 가장 유력한 비서실장 후보인 것 맞습니다. 대통령도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권영세 의원의 이 국무총리 인사와 맞물리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가 서울대 법대 또 검사 출신이란 이력이 자칫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는
있는 겁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경우 역시 하마평에 오르고 있죠.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여당 내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제원 의원의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이름이 거론되는데 아무래도 이 대통령 최측근의 이 대명사이다 보니 역시 뒷말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기존 하마평에 오른 인사는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좀 더 새로운 인물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두고 결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일주일 정도? 그런데 지금 보면 총리나 뭐 비서실장 말고도 대통령실 내부의 수석급 인사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인물들을 찾고 있습니까? 뭐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꼽는 게 정무감각입니다. 거대 야당을 상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하는데 첫 단추가 되는 인사입니다. 협조를 구할 땐 구하고 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땐 논의와 또 설득도 가능한 정치력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참신함 역시 기준으로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이번 총선 초선이나 혹은 출마자 중 괜찮은 인사를 추려보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보여줘야 하는 게 변화이고 또 그 변화를 가장 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인사입니다. 젊고 능력 있는 새 얼굴 발굴에 나선 것도 이런 기류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야당의 동의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인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 주자 이런 얘기 뭐 가능한 겁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총리 인준 절차 때문에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기류는 하지만 고려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이 고유 권한을 중시합니다. 인사권이 대표적이죠.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야당에게 주겠다. 이거 딱히 정치적 효과도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뭐 민주당도 굳이 받을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오히려 추천을 했다가 책임을 쓸 문제도 있는 것이고 실제 야당 추천 총리가 정부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통령실의 고민이 이걸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에 변화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번 주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상당히 낮은 자세를 보이는 내용의 원고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다만 이 담화라는 형식이 좀 고민입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또 한 번 아무런 질의응답 없는 일방적 메시지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담화 대신에 공식 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직접 말하고 다음 달 취임 2주 전에 맞춰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는 방식 등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총선 전의 대통령실과 총선 이후의 대통령실이 달라야 한다는 이 고민 선상에서 인사든 소통이든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안팎 개선, 계파 갈등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 PK 지역 선거를 지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책임론을 제기한 겁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부산 18석 중 단 한 석만 얻게 된 더불어민주당. 울산 1석, 경남도 3석으로 PK 참패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강성 친명당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막판 PK 집중 지원이 문 전 대통령을 비토하는 부울경 사이보수를 결집시켰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짜 이례적으로 선거운동에 본격 뛰어드셨습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잘 됐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를 응원한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 친명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조국혁신당 지지 발언이 민주당 결집을 저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야당 정당들이 좀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반면 친문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덕분에 부산 전체 득표율은 오히려 올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출마한 연재를 뺀 나머지 17개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득표수를 모두 더하면 오히려 지난 21대 총선보다 득표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친문 조국 대표도 자신의 SNS에 해당 득표율을 공유하며 부산, 변했고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PK 참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찾을 것이라며 그래야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여랑여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거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여권에서 총선 패배 책임을 묻는 저격이 나왔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저격한 데 이어서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비대위원장이 됐냐,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한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보수 진영 수사에 앞장섰던 걸 비꼬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이 뭐 좀 퍼지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네, 아직 공개적으로는 홍준표 시장만 저격하고 있는데요. 홍 시장 저격이 오히려 한 전 위원장 동정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정론을 또 많이 타거든요. 더 심하게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그 내부의 반발이라던가 저 사람들보다는 한동훈이 더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이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전 위원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공식적으로는 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당선자와 낙선자들에게 어제 비공식적으로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한 당선자에 따르면 어려운데 이겨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더라고요. 차기 행보를 고려해서 전화를 돌린 것 같았다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너도 나도 면담 요청.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이번엔 조국 대표입니다. 제3당 대표로서 윤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의지를 보인 데 이어 조국 대표가 아예 공개적으로 회담을 요청한 거죠. 윤 대통령이 실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와 함께 만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영수회담이냐 다자회담이냐 윤 대통령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다 함께 만나는 다자회담은 제1야당 대표만 만나는 영수회담에 비해 대화가 깊어지긴 힘든데요. 대통령 부담은 덜한 대신 제1야당 대표는 불만을 품을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의 다자회담 요청에 제1야당 대표가 끝까지 반대하면서 결국 다자회담과 영수회담 둘 다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법무중대 1, 2, 3중대 불러가지고 사단장 사열하던 식으로 밥 먹는 자리에 아무런 갈 이유가 없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보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묻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대답했죠. 일반적이라면 부담이 덜한 다자회담을 대통령이 택하겠지만 이번엔 다자회담을 해도 모두 윤 대통령과 악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총선 내내 외쳤고요. 조국 대표는 아예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들고 나왔죠. 이준석 대표는 당선된 후에 다음 대선까지 3년 남은 게 확실하냐 선전포고 같은 발언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자니 민주당에게 전국 주도권을 뺏기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열려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준혁의 사과, 후보 당시 막말이 논란됐던 김준혁 당선인 아닙니까? 네, 과거 퇴계 이황에 대한 막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SNS에 성균관과 유림 어른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며 사진을 남겼는데요.
퇴계 이황 선생의 위패가 임시로 안치된 곳에도 들렀습니다. 선거 직전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동 유림단체 이 대표들이 김준혁 단선인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는 유림 인사들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국회를 찾았는데요. 후보 사퇴는 물론이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상응하는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지역구민 선택도 있었기 때문에 제명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김 당선인, 막말 논란에 일단락 지으려면 앞으로 다시는 그런 발언 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로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는데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것이란 위기감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하늘을 가르듯 미사일이 잇따라 날아오르자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어 미사일이 떨어지며 곳곳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한밤중 날벼락에 시민들은 소리를 지르며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11시쯤 이란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군은 영공을 패소했습니다. Iran has launched a direct attack from Iranian soil towards the state of Israel. Our defensive and offensive capabilities are at the highest level of readiness, ahead of this large-scale attack from Iran.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무인기 185대와 순항 탄도미사일 36발을 이용해 약 5시간 동안 공습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드론만 총 300대가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31명이 경상을 입고 7살 소녀가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이 흔들리고 창문이 깨질 것 같이 덜컹거려 그 소리 때문에 일어났는데 밖에 내다보니까 이제 난리인 거예요. 진실의 약속이라는 작전명으로 감행된 이란의 공격은 1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공격에는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등 친이란 세력도 공격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내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재 이란의 공습은 멎었지만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면 이란은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습을 대부분 방어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곧 재보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조아라 기자입니다. 이란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붉은 빛을 내며 이스라엘 인근 시리아 다마스쿠스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하지만 곧바로 섬광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슬람 3대 성지로 불리는 아라크사 사원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공습이 감행됐지만 이스라엘 방공 요격 시스템 아이언돔이 막아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공격에 사용한 드론과 미사일 300여 발을 대부분 요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명피해도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אירתנו 99% מהאיומים ששוגרו לשטח מדינת ישראל. זהו הישג אסטרטגי משמעותי מאוד. 하지만 이란군 참모총장은 공습 뒤 작전 목표를 성취했다며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을 무력화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그 증거로 이스라엘 공군기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본토 곳곳에서 미사일이 그대로 내리꽂히는 장면이 포착된 만큼 실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긴급 내각 회의를 열고 전례 없는 대응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קבעתי עיקרון ברור. מי שפוגע בנו, אנחנו פוגעים בו. 실제로 이날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50년 만에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공격이 시작되자 군사력을 동원해서 동맹인 이스라엘을 방어했습니다. 영국 등 국제사회도 이란을 잇따라 규탄하면서 확전 기로에 놓였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반격엔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군정부 시설을 향해 발사된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상공에서 잇따라 격추됩니다. CNN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과 함께 방어에 나선 미군이 이란 공격 드론 약 70기와 탄도미사일 3기를 요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근에 파견된 미 군함과 전투기가 요격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이 이란 공격 전 방어 병력을 구축해 요격이 신속하게 이뤄진 겁니다. We are devoted to the defense of Israel. We will support Israel. We will help defend Israel. And Iran will not succeed. 백악관에서 안보팀 긴급 회의를 2차례 소집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동 방어 덕에 이란 공격이 실패했다며 당신이 승리를 가져가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 보복을 천명한 것에 대해서는 반격을 지지하지 않으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확전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란의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 규탄도 이어졌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이란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비판했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도 확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6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도 주요 7개국 정상들을 소집해 이란에 대한 대응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중동 전문가인 박현도 서강대 교수 그리고 카이로 특파원을 지낸 이세형 기자와 함께 이 중동 사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기자, 지금도 계속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 공격은 굉장히 규모도 컸고 상징성도 컸지만 일단 추가 공격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란의 공격이 발생한 직후에 영공을 폐쇄했었는데 다시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내려졌던 대피 명령도 현재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상황을 보겠지만 지금 임박한 추가 공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 측 피해가 뭐 예상보다 좀 적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 군은 이란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의 99%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아이언돔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잘 작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측에서 이란 영사관을 4월 1일 공격할 때부터 이란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아마 굉장히 체계적인 대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사된 그 드론의 일부를 미국이랑 영국이 격추했다고 지금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아마 추가적인 그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에서는 자기들이 목표 달성을 했다고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확한 피해 상황은 조금 더 살펴봐야지 이제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란은 뭐 현재 이 전면전까지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겁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다시 한다면은 이란은 이번보다 더 훨씬 강력한 공격을 퍼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이 이번의 공격은 수위를 조절한 공격이거든요. 재래식 무기를 갖다 쏟아 부었고요. 그리고 많은 드론이 사실은 뭐 이스라엘 측도 그렇고 미국이 인터셉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드론이 아니라요. 드론을 먼저 날려서 방공망을 다소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군사 기지를 향해서 날아간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 15개 정도가 이란 측 조장에 따르면 이 네바팀 공군기지, 즉 F-35가 있는 네바팀 공군기지를 가서 타격을 했다고 그랬고요. 타격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란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직접 이렇게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이유, 뭐 이유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지난 4월 1일에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했거든요. 공격을 해서 13명의 이란인이 죽었는데 그중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두스 군단 시리아 레바논 사령관인 레자 자헤디가 있습니다. 이 사령관은 44년 동안 이란군에 근무하면서 작전을 펼쳐왔는데요.
이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사관을 공격했다는 것은 외교 공간에 관한 빈협약 위반이거든요. 사실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란 영토를 공격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거기서 맞대응하려면 이란은 유엔 헌장 51조를 얘기를 하면서 자위권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공격한 겁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후 정권이 이란과의 충돌을 좀 원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는요. 이전부터 총리가 되기 전부터 그리고 계속 총리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란의 핵시설 타격을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마스 정리하고 그리고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까지 정리하면서 동시에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여 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 확전하고 싶어 했고 이런 확전 의지를 알고 있는 이란으로서는 굳이 확전하지 않고 마무리하고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국제법을 위반해서 영사관을 공격한 게 이번에 공격의 빌미가 된 겁니다. 이 기자, 정작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의 맞대응을 좀 자제시키면서 한 발 물러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우방인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원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추가적인 반격이나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재선을 도전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중동이 혼란스러워지거나 긴장이 고조되는 거는 집권 대통령으로서 큰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10월 7일부터 발생한 가자지구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확전은 최대한 막고 이제 현재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하, 대선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중동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까? 네, 일단 국제 유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통상 이런 충돌이 있었을 경우에 폭등한 경험이 과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수급이나 공급망 관리 같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열었고 또 우리 그 중동 내 교민이나 선박들의 안전과 관련된 대책을 모색을 하고 또 각종 거시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동 사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 클럽이 몰려있는 이 서울 홍대 인근 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80대 노인이 갑자기 날아든 신발에 맞아서 크게 다쳤습니다. 노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신발을 던진 이들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지팡이 짚은 할머니 맞은편에서 외국인이 섞인 남성 무리 11명이 걸어갑니다. 이들 중 한 명이 바닥에 있던 쓰레기를 힘껏 발로 차는 순간 신발이 날아가 할머니 얼굴을 강타하고 차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굴을 부여잡고 아파하는 할머니는 신경도 쓰지 않고 차도에 떨어진 신발만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 어제 오전 6시 반쯤 서울 홍대클럽 거리 인근에서 산책하던 80대 노인을 다치게 한 남성 무리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할머니는 피 흘리며 혼자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려오길래 대로변에서 이렇게 좀 피해 주셨대요. 피하셨는데 갑자기 뭐가 날라오면서 얼굴을 때리셨대요. 안경이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할머니는 콧등 부위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고 눈 주변까지 새파랗게 멍이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떠나서 노인분이 그렇게 다치셨으면 어떻게 옆에서라도 좀 사과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게 장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신데 자식으로서 너무 화가 나니까요.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남성 무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백제 의자왕 때 창건된 한 사찰에서 불이 나 이 법당이 다 타버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수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새빨간 불길이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소방관 3명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불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봤더니 병전, 군락전 법당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벚꽃이 치솟고 있더라고요. 어젯밤 11시 17분쯤 전북 김제시에 있는 망해사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0제곱미터 규모의 극락전이 모두 불에 탔고 전북 문화재 자료 128호인 악서전 일부가 불에 그을렸습니다. 극락전 안에 다른 문화재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잔불에 있을지 몰라서 그 잔불로 인해서 다시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제 의자왕 때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망해사는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기 김포, 전남 곡성, 강원 철원 등에서 크고 작은 산불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16건의 산불이나 올 들어 주말 기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중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회사 돈 수천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추징금도 900억 원이 넘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주한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 단독범행 맞으세요? 가족들 횡령 사실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까? 대법원은 이 씨에게 1,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추징액은 917억여 원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간 15차례에 걸쳐 회사 돈을 이체한 뒤 가족끼리 짜고 금괴를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했습니다. 압수품 금괴 찾으셨나요? 다른 현금이라든지 다른 압수품 있나요? 피해 액수는 2,215억 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란 수식어도 붙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300억 원 이상의 횡령죄는 기본 5년에서 8년, 가중처벌을 받으면 7년에서 11년입니다. 범행 액수가 동종범죄 중 최고인 만큼 최대 양형 기준의 3배가 넘습니다. 이 씨의 횡령금 2,215억 원 중 시가 690억 원 상당의 금괴 855개를 비롯해 1,414억 원가량은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주식에 투자했다 날려버린 762억 원 등 확정된 추징금 917억 원은 계속 찾아내고 받아낼 계획입니다. 이 씨에게 중형이 확정된 만큼 비슷한 범죄에 경종을 울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에는 이 소화전을 땅 아래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이 지하식 소화전이 정작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소방차를 가로막아 화재를 키웠습니다. 이후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은 강제 견인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상황. 이런 특성을 고려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주택가 골목에는 바닥에 지하식 소화전이 설치돼 있습니다. 툭 솟아나 있는 지상 소화전은 별도 공간을 차지하는 데다 겨울에 잘 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하식 소화전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를 맞은 서울의 한 교회. 지하식 소화전 위에 천막 부스를 설치해놨습니다. 최근 소화전 위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처분도 받았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교회 승합차가 가끔씩 저희가 가끔씩 이제 교회 행사 가면서 앞에까지 달리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식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는 모두 불법. 알고도 버젓이 주차하기도 하지만 그냥 맨홀 뚜껑처럼 생겨 몰라서 주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존재 자체를 방금 처음 알아서 제가 차를 댄다고 해도 모르고 그냥 댈 것 같습니다. 소화전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내 표지문이라든지 혹은 식별판 같은 것들을 입체적으로 좀 설치를 해서 이러한 식별들이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것들. 소방은 지역별로 소화전 표준 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시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요즘 디지털 디톡스란 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해방돼서 이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비움의 미학을 찾는 사람들을 임종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 북카페입니다. 일반 카페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곳에선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멈추는 디지털 디톡스 공간입니다. 카페 이용자들은 이 상자에 핸드폰과 전자기기를 넣고 입장하는데요. 퇴장하기 전까지는 잠깐이라도 꺼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시간 정도는 좀 불안했어요.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됐다가 이제 핸드폰 없이 책에만 계속 읽게 되니까 계속 집중하게 되고 여유가 갖게 되는 그런. 일상에서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려 아예 스마트폰 없이 여행하는 모임도 등장했습니다. 참가자 모집이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여행 사진은 카메라로 담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남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제 생각을 더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지난해 조사를 보면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중 짧은 숏폼 이용자는 73.5%, 이 중 23%가 이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그 생활을 오롯이 즐기는 거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디톡스를 꾀하고자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디지털 디톡스를 찾는 발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발 위기감이 확산되자 안전자산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금값이 급등했습니다. 대표적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의 가격은 반대로 급락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은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더 커져 최근 강세를 보이는 미국 달러 가치가 더 오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 12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75.4원으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1,400원을 코앞에 뒀습니다. 미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도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4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현지 시각 12일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9% 오른 2,4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2,448.8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좀 금 매수세를 좀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까지는 금에 대해서는 상승을 좀 열어둘 필요는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3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소식이 전해지며 비트코인은 한때 9.62% 떨어졌다 소폭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1,000달러대까지 떨어진 건 지난달 24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최근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하락한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도 급등하며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자 정부는 비상 대응반을 가동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흔히 이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하면 스포츠, 예술, 과학 등 어떤 분야에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이 진기록을 세웠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약 70년간 총 6만 건의 기록들이 등재됐는데 최근에는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생수를 입에 가득 채워 넣더니 신호가 떨어지자 물을 줄줄 뱉습니다. 이 남성이 쉬지 않고 물을 쏟아낸 시간만 5분 52초. 최장 시간 세계 신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손톱 10개 합산 길이가 13m가 넘는 여성부터 몸을 웅크렸다 펴기를 1시간에 1,000개 넘게 한 사람까지 분야도 기록도 다양한 이들은 기네스 기록 보유자들입니다.
No, I don't wear jeans with zippers because it's too much work. 1955년 첫 출간된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록만 현재까지 6만 5천 건이 넘습니다. 기네스 기록 도전 분야는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정합니다. 심판 섭외 비용도 개인이나 단체가 부담하는데요. 개인은 최대 1,100만 원, 단체도 많은 경우 7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에도 세계인들의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Y también un incentivo para los jóvenes para que eduquen la voluntad. Con voluntad, con más que con talento, se puede lograr cualquier cosa. 하지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한 여성은 전기차를 타고 세계를 3만 킬로미터나 여행하며 전기차 최장 주행 기록을 받았습니다. I'm feeling absolutely speechless. This has been the honor and a privilege of a lifetime to be able to travel around the world in an electric vehicle. 알고 보니 이는 미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새 전기차 홍보를 위해 추진한 캠페인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또 축구장 5개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큰 치과병원 건립부터 3,200개 드론을 띄워 만든 최다 드론 공중 조명쇼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해에만 56개 분야에서 기록을 추가했는데 영국 더 타임즈는 사우디가 오일머니로 기록을 사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2009년 기네스가 기록 컨설팅 부서를 만들며 홍보성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고 다른 외신들도 책 판매 수익이 줄어들자 다른 수익 사업을 찾으면서 돈벌이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기네스 기록 측에 메일을 보내봤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네스 기록 등재는 한국기록원이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와 24시간 동안 e스포츠 우승을 가장 많이 한 나라 등의 내용이 등재돼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입니다. 계절을 가늠하기 힘든 날씨였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물가를 찾은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서울이 29.4도로 4월 중순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철원도 4월 1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더위는 내일 비로 꺾입니다. 비는 밤사이에 제주, 서해안과 호남에 시작되는데요. 서쪽 중심으로 확대돼서 오전이면 전국에 내립니다.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에 최대 4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높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맑고 예년 수준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동발 위기가 고조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 급등세를 보여왔던 국제 유가와 환율이 더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린 우리나라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강달러와 고유가가 이 서민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각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